날수의 무서운 라디오. 스레딕 출처 사라진 동생 일부. 내가 미친 건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미친 건지 알고 싶다. 나에게는 동생이 있었다. 확실하게. 하지만 엄마 아빠는 아니라고 한다. 확실히 존재했었던 아이를 내 환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자신들의 이상한 행동에 관해서는 해명하지도 않아. 내가 미친 거야? 나에게는 동생이 있다.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고 여자 동생이다. 나도 여자고. 동생은 몸이 약하다고 유치원에도 가지 않았던 아이였다. 나와 동생은 7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난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겨울이었다.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들어왔다. 난데없이 동생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놀랐지만 갓 8살이 된 아이가 엄마의 강력한 주장에 반박을 펼치긴 어려웠었다. 그리고 나도 유치원은 안 다녔고 여러 이상한 점들이 있었지만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엄마 아빠가 해준 말을 무조건 믿고 살아가던 아이였으니까. 동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 되었다. 난 약간 멍청하다시피 순수한 아이였다.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만 생활하고 만나는 사람도 엄마 아빠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동생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 어떻게 배가 부르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 친구도 친구 엄마의 배가 한참이나 남산만하게 불러서야 동생이 생기던데 우리 엄마는 왜 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생겼을까?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생겼냐고. 내 친구 엄마는 배가 커다랗게 부풀어 올라서 오랫동안 있고 나서야 동생을 데려왔는데 왜 엄마는 그렇지 않았냐고. 나는 그게 태어나서 처음 본 엄마의 무시무시한 얼굴이었다. 지금까지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 어떤 귀신도 그렇게 표정을 일그러뜨리진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엄마는 무서운 표정으로 엄마도 배가 불러 있었다고 했다. 엄마는 말라서 배가 얼마 안 불렀던 거니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말에 나는 그냥 울었다. 엄마는 날 달래지도 않고 그 얘기 누구한테 한 적 있냐고 다그쳤고 절대로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나를 품에 안았다. 그때는 그냥 엄마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넘겼다. 나에게 엄마 아빠는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나 자신보다도 더 나 자신 같던 존재여서 엄마 아빠의 말을 거역하거나 의심한다는 건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니까. 동생 이름은 은혜다. 김은혜. 내 이름이 김은비여서 문자 돌림으로 은혜라고 지은 것 같다. 어쨌든 이야기부터 다 할게. 그러면 왜 내가 동생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지 알게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은혜와 같이 컸다. 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나이이고 은혜를 못 본 지는 3달째다. 일단 이상한 점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 그것도 은혜가 쓴 것만 태웠다. 은혜가 어릴 때 쓰던 것들도 아마 태워서 처리한 걸로 기억한다. 근처 하천이나 산에 버린 적도 있던 것 같고 쓰레기를 버리는 수법도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아빠의 회사 가방 같은 곳에 숨겨서 버렸다. 기저귀나 코푼 휴지 같은 것도 하나하나 골라내서 은혜 쓰레기만 그렇게 버렸겠지.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나로서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었다. 아무리 증거를 찾기 힘들어도 사실 같이 사는데 그런 눈에 띄는 행동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었으니까. 나에게 엄마 아빠는 신 같은 존재였으니까. 나도 은혜도 세뇌당하다시피 엄마 아빠를 믿었다. 심지어 자기 쓰레기만 골라 없앤 행동에도 은혜는 부모님을 믿었다. 다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동안 나와 은혜에게 사회는 엄마 아빠였으니까. 그런 나의 세계가 깨진 건 겨우 2년 전쯤이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친구 때문에. 나는 동생 이야기를 밖에서 하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하긴 했었고 누가 외동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그런 나에게 중3 때 만난 친구는 충격이었다. 말하자면 그 아이는 시스콤이었으니. 나에게 동생은 사실상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었다. 동생은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학원도 가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으니까. 개나 고양이쯤 되던 동생이었는데 친구네는 판이하게 달랐다. 친구는 여자였지만 자신의 여동생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 심지어 친구네 여동생도 은혜와 같은 나이였다. 그런 모습에서 나는 드디어 은혜가 내 동생이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때부터였다. 이 집안은 뭔가 굉장히 뒤틀려 있다는 걸 눈치챈 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입양이든 아니든 동생은 사람이었다. 엄마 아빠의 자식이었고. 그런데 엄마 아빠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항상 아가 하고만 불렀을 뿐. 동생에게는 한글조차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나에게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그 시간에 항상 무언가를 공부시키곤 했는데 동생은 아니었다. 그 아이는 항상 집에서 엄마와 단둘이 있었다. 그 시간에 엄마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던 걸까?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적부터 학원에 다녔다. 아주 많이.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오면 9시였다. 밥 먹고 숙제하면 12시. 그러면 나는 동생이고 뭐고 잠들어 버렸다. 주말에나 간신히 집에 있었고 그마저도 친구를 만났다. 동생 쓰레기만 흔적도 없이 버리고 동생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동생 옷은 항상 내 옷만 물려주고 동생의 물건이라곤 단지 낡은 내 옷밖에 없었다. 그 이상함을 중학교 3학년이나 되어 인식한 게 신기했다. 하지만 단지 그뿐이었다. 좀 더 동생과 친해지고 놀아준 것뿐이었다. 상황에 대한 개선, 그런 건 없었다. 나는 이상함을 머리로만 받아들였고 동생은 불합리하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말해주면 동생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엄마에게 혼난다고 했다. 자기도 예전에 엄마에게 물어봤다가 혼났다며. 나는 순간
어릴 적의 그 엄마를 떠올렸다. 단 한 번의 모습이지만 날 쥐어잡고 흔들며 소리치던 그 무서운 모습이 떠오르자 자연히 입을 다물었다. 엄마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엄마 아빠가 전부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내가 미친년이다. 중3씩이나 되는 년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게 놀랍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웠다. 예를 들어 엄마가 모든 동생은 원래 이런 거라고 했을 때도 그랬다. 나는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머리로는 우리 집이 이상한 걸 알지만 도저히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았다. 심각한 마마걸이나 파파걸 정도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었다. 고2 때까지도. 나 이꼴 엄마 아빠. 그 정도가 심해서 만약 나의 의견과 엄마의 의견이 다르다면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였다. 솔직히 세대나 다름없었다. 기억나지도 않을 적부터 나와 은혜에게 쭉 이어져 온 세대. 고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쯤 동생이 아팠다. 엄마는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하고 2, 3일 정도 오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엄하게 안 된다는 말에 바로 포기했다. 그렇게 밤이 되고 동생이 떠난 지 하루째 되는 날, 토요일 아침이었다. 정확하게 기억난다. 고등학교 입학한 지 한 달쯤 되었을 토요일. 나는 친구들이 동생을 보여달라고 하기에 동생 사진을 찾고 있었다. 집에 누가 찾아오는 것을 절대로 금지하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 집은 그 누구도 올 수 없었다. 나도 당연히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고. 그렇게 동생 사진을 찾고 있는 중에 깨달았다. 동생 사진은 한 장도 없다는 것을. 단 한 장도. 그리고 사진을 찾으려 온 집안을 뒤지며 또 하나 깨달았다. 은혜 물건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머리끈 하나도 없다. 하루에 2번 이상 청소를 하는 엄마이기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 없었다. 머리색이 진한 검은색인 엄마 아빠 그리고 나와 다르게 은혜는 연한 갈색이었다. 미용실도 안 가서 앞머리를 길게 길러 옆으로 넘기는 여신머리를 했다. 길기도 엄청 길었고 그런 머리카락이 하늘도 없다는 게 무서웠다. 만약 여기서 은혜 한 사람만 사라지면 은혜는 세상에서 완벽히 없었던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건 그냥 망상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엄마 아빠도 다 자식으로 인정하고 멀쩡히 있는 아이가 사라지는 게 말이 돼? 이 정도쯤 되니 나도 무언가 엄마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작 며칠 후 엄마가 돌아오자 말도 못 꺼냈지만. 그런데 여기서 더 걸리는 점이 있다. 은혜가 그때 설명했던 병원의 풍경이 이상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이동했다고 한다. 택시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은색 차라고는 했지만 택시 모자가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은혜가 차를 탄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렇게 인적이 뜸한 주택가로 들어가 붉은 벽돌 집으로 갔다고 했다. 창문으로 바깥 풍경을 가리키며 한 이야기니 확실히 간 곳은 빌라일 것이다.
그런 빌라에 반지하로 들어갔다고 했다. 1층인지 반지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설명상 반지하였다. 그곳에서 이상한 아저씨들과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이것저것 물었지만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대답도 잘 못했다고. 그런데 아저씨들은 오히려 좋아했다고 했다. 옷을 벗기고 신체 검사도 했다고 해서 놀라 어딜 만졌느냐고 물었더니 만지진 않았다고 했다. 속옷도 다 입고 했다고. 꺼림칙했지만 넘어갔다. 누가 봐도 이상해서 엄마에게 물었더니 병원 외벽이 붉은색이라느니 분홍색이라느니 횡설수설하고 은혜가 몸이 약하니까 신체 검사한 거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면서 품에 은혜를 안고 아가 하고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듯해서 나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 학교에 가서 이 이야기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했다. 나랑 중학교 때부터 너무 친했던 그 중3 때 만난 시스콤 친구한테.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그건 범죄라느니 뭐라느니 하기에 기분이 나빠 아니라며 돌아섰다. 친구는 그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려 왕따를 당했다. 내가 아니라고 잡아댔기 때문에. 엄마가 동생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던 게 생각나 나도 모르게 아니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주위 어른들에게 동생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 엄마에게 그 친구 이야기를 했다. 엄마는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나를 다그쳤다. 난 울며 빌었고 은혜는 나를 원망했다. 엄마를 화나게 했다면서. 7살 이후로 처음 보는 그 얼굴. 엄마는 그렇게 화를 내더니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했다. 내가 학교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가야만 한다고 해서 따라갔다. 당장 그날 밤에 1달짜리 유럽 여행을 잡아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났다. 나랑 엄마만.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은혜와 아빠는 집에 남았다. 나랑 엄마는 그렇게 여행을 가서 즐겁게 놀다 왔다. 순서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정말 좋았다. 충격은 집에 돌아온 후였다. 집에 돌아온 나는 기겁했다. 아니,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기겁했다. 미넨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도착한 곳은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이었다. 부산공항. 왜 부산에서 내리냐고 했더니 엄마가 말했다. 이제 우리 부산 산다고. 그 당시 나는 핸드폰도 컴퓨터도 없었다. 핸드폰과 컴퓨터는 오직 엄마와 아빠만의 것이었으니까. 내가 엄마와 여행을 갔다 온 사이 집은 부산으로 이동되어져 있고 나는 전학을 온 것이다. 아빠의 직장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는 꺼림칙했다. 가족 구성원이 여행을 갔다 온 사이 이사를 간다고? 그것도 돈도 없는 우리가? 꺼림칙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됐지만 이미 교복은 내 사이즈로 아빠가 사다 놓았고 집에는 가구도 다 들여놓은 상태였다. 돈이 없는지 전에 집보다는 확실히 작아지고 방의 개수도 줄었지만 나는 계속 이 이상한 여행과 이사가 걸렸다. 내가 친구 이야기를 하자마자 미친 듯이 날 혼내며 당장에 비행기 표를 찾고 짐을 싸던 엄마.
그리고 짐을 다 싸놓고 피곤한 눈으로 아빠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 불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던 그 순간까지 분명 그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생겼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나는 그 왜를 몰랐다. 고일 때 그렇게 이상한 이유로 은혜가 사라지기 며칠 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4월 초쯤부터 12월 초중반까지는 별일이 없었어. 그런데 은혜가 사라진 날, 정확히 기억하는 12월 8일 하루 전날 밤.